네, 안녕하십니까. 위키트리 소셜 방송 시청자 여러분, 6월 13일 박용환 원장과 함께하는 한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박용환 원장님 모시고 얘기 나눠볼 텐데요. 네. 저희 위키트리 소셜 방송이 이제 방송이 좀 네. 많아지면서 네. 시스템 점검을 일제히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이제 점검한 후에 여러 가지 이제 그 안정되는 시기를 거치느라 예고보다 방송이 한 9분 정도 늦게 시작했습니다. 네. 혹시 기다리셨던 분들 계시면 사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장님, 네. 그 갑상선이라는 네, 네. 것이 이제 목에 있는 네. 우리 기관이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네. 최근에 이 갑상선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의심하고 생각하는 분들 제가 주변에 많이 봤어요. 네, 맞습니다. 어떤 기관인가요? 일단 갑상선이라는 것은 목 안에 있는 그 어떤 작은 구조물인데요. 호르몬 기관입니다. 우리 몸에서 호르몬을 분비하는 기관들이 뭐 예를 들면 뇌 속의 뇌하수체, 네. 그다음에 갑상선, 그다음에 당뇨병으로 잘 알려진 췌장의 뭐 인슐린, 그다음에 그 신장 위에 있는 부신, 피질, 호르몬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알려져 있는데 네. 그 중에서도 갑상선이라는 이 부분에서 작용하는 호르몬이 우리 몸의 대사 쪽에서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죠. 예. 무게는 뭐 대략 15g 정도밖에 안 아, 나타나요. 작네요. 네, 굉장히 조그만 예. 목에 있는 기관이고 그 나비 모양으로 생겼다고 예. 그러던데 사진 좀 보여주시겠어요? 갑상선 사진을 입니다. 그래서 나비 모양으로 생겼다고 보통 얘기를 하고요. 네. 조그만 이 기관에서 하는 역할이 우리 몸에서 굉장히 큽니다. 그 예를 들면 성장 호르몬에도 네. 영향을 미치고요. 네. 심장의 기능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그다음에 우리 몸에서 가장 큰 그 한의학에서 특히 볼 때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열 조절입니다. 네. 열을 너무 많이 내게 하기도 하고 좀 식히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대사 조절이죠. 아. 에너지를 발생시키는 주된 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심하게 이전과 다르게 추위를 탄다거나 땀을 네. 많이 흘린다고 하면 네네. 이제 좀 의심을 해봐야 된다는. 체온 조절을 하게 만들 수 있는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목 어느 부분에 위치해 있나요? 남자들 그 튀어나온 아담스 애플 네. 근처 바로 앞쪽을 감싸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주변에. 그래서 양쪽 이렇게 만져보시면 네. 그냥 거기에 그 근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너무 작아서 일반적으로는 그냥 만져지지 않는 게 정상. 그렇죠. 그 호르몬 기관은 편도선처럼 편도선도 일종의 림프선이잖아요. 네. 그게 부으면 우리가 느껴지고 만져지고 하듯이 일상적으로는 제대로 안 만져지는 게 건강한 거죠. 예. 네. 갑상선 질환이 있으면 목소리도 변합니까? 너무 지나치게 되어서 이제 목소리가 변하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지만 목소리 변하는 게 아주 주된 증상은 아닙니다. 네. 네. 왜 여쭤볼게요? 제 목소리가 네, 이상한가요? 오늘 원장님 강의하고 오셨다고. 네, 오전에 했는데, 강의가 있어가지고 예. 목이 잠깐 잠겼습니다. 약간 잠기셨어요. 건강이 이상하신 거는? 예, 전혀 없습니다. 예. 근데 최근에 저는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네. 특히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여성의 경우에 네네. 뭐 친구들끼리 우리 이제 건강검진 한번 받으러 가자 했더니 네. 5명 갔는데 그 중에 3명이 예, 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더라. 뭐 이런 얘기를 저는 들었거든요. 왜 최근에 그렇게 그것도 특히 여성들이 네. 갑상선 질환을 많이 앓고 있나요? 갑상선이라는 병명 자체가 한의학에는 옛날에는 없었겠죠. 갑상선 호르몬의 역할에 대해서는 네. 그 해부학적으로 인식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렇지만 이제 그 갑상선과 유사한 증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네. 그 한의학에서 말하는 유사한 증상들이 있습니다. 물론 갑상선을 뜻하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서 네. 목이 이렇게 비대해지는 증상은 0이라고 해서 네. 한의학에도 말하는 문헌이 있습니다. 아. 근데 그거 외에 네. 실제적인 갑상선에 나타나는 증상들과 네. 비슷한 것들을 묶어놓은 증상 병명이라고 하기엔 뭐하지만 증상명이라고 하기에도 조금 어폐가 비슷한 있지만 증상을 네. 보이는 다른 질환들이 있다는 혹시 말씀이시죠? 뭐라고 하는지 아시나요? 저는 네, 사실은 오늘도. 이 갑상선 아니에요. 갑상선 질환 그 증상들을 쭉 살펴보니까 네. 갱년기 증상이랑 아, 굉장히 비슷하더라고요. 사실 호르몬 질환이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대사 에너지를 주관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아. 갑상선의 증상들이 갱년기 증상과 그 유사한 게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설명하시는 건 그거하고는 또 아. 다른 별개 문제시죠. 예, 뭐 갱년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걸리는 거기 때문에 갱년기라고 할 때 저한테 이렇게 하지 말아주세요. 원장님들. 화병이라고 들어보셨죠? 아 예. 예, 갑상선 질환은 한의학의 화병 증상하고 그냥 갖다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스트레스성 질환이죠. 네. 요즘 현대인들이 특히 여성분들이 사회 활동이 많아지고 또 옛날과는 또 다른 스트레스예요.
옛날에는 골반이 갇혀 있는 스트레스가 네네네. 더 많았고 네. 말 못할 스트레스가 많았다면 요즘은 말은 마음껏 하지만 그럼에도 정말 나타나는 받는 또 다른 스트레스들이 엄청 많아졌죠. 뭐 업무라든지 네. 또 뭐 육아라든지 그 스트레스 옛날 남자들이 다 받았어요. 네. 아 예. 그 다음에 그런 스트레스가 너무너무 늘어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갑상선 질환이 일단은 많아졌고요. 많아졌고요. 두 번째, 좀 아이러니컬한 일인데 네. 건강검진 때 갑상선이라든지 다른 것들을 관찰할 수 있는, 검사할 수 있는 장비가 너무너무 첨단적으로 발달해서 네. 이제는 모르고 지나가지 예, 않는군요. 조그만 것까지 다 잡아내는 거죠. 네. 옛날에 호르몬 수치가 일정 부분 이상 오르거나 아니면 뭐 조직의 상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냥 뭐 이 정도면 괜찮아요 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도 네. 눈으로 너무 선명하게 나타나도록 발전되다 보니까 의사분들도 눈에 보이는 뻔히 보이는 그걸 가지고 그렇군요. 예. 괜찮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진단에서 나타나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 이 연결고리가 됐군요. 그 네네. 증상이나 질환도 많아졌지만 네. 그걸 찾아볼 수 있는 장비가 너무 장비도 발달했죠. 많아졌고 그러니 많이 알려졌고 그쵸. 병이 있다는 것이 네. 알려져 있으니 더 많은 사람들이 검사를 찾아가고. 하고 네. 예, 이렇게 됐군요. 좀 아이러니컬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그래도 그 호르몬과 관계 있는 질환이기 때문에 네. 여성들이 훨씬 많이 앓고 있나요? 조금 더 여성분들 약간 더 예민하시죠, 호르몬에. 예. 그리고 이제 화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한의학적으로 생각할 때 머리에서 든 생각과 네. 몸에서 든 생각이라고 하면 느낌이 오시나요? 네네, 전 알 것 같아요. 철학적으로 말씀을 조금만 더 드리자면 머리에서는 이상적인 생각이 많죠. 네. 근데 몸에서는 현실적인 생각이 많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면 시부모님이 속을 뭐 며느리께 막 이렇게 스트레스를 준다. 그럼 몸에서는 느끼죠. 근데 네. 머리에서는 안 이랬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애들을 키우실 때 스트레스를 받지만 몸은 애를 위해서 헌신을 하지만 네, 실제적으로 그러니까요. 좀 벗어나고 싶죠. 이런 것들을 머리에 든 생각과 몸에 든 생각이 충돌하는 것이 목이죠. 예. 목이라는 것은 아주 큰 곳들이 만나는 그 중간선이 연결되어 목이잖아요. 네. 길목처럼. 네. 그래서 목은 항상 이 기운이 편안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네. 근데 그게 통하지 못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자꾸 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곳에 에너지 대사 네. 이런 것들이 더 영향을 많이 받게 된다고 한의학에서는 해석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목 부분에 생긴 질환으로 해서 해석을 하는데 실제로 화병들이 오래돼서 나타나는 예를 네. 들면 소화기 질환, 그다음에 자궁 질환 이런 것들이 나중에 오래돼 가지고 목까지 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갑상선의 증상들에 보면은 네. 소화기라든지 자궁이라든지 생리불순 뭐 이런 것들이 좀 따라오는 함께?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 설명이 굉장히 쉽게 되네요. 쉬웠습니까? 그러니까 목에 신경 같은 것도 목을 통해서 네, 다 그쵸.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으니까 뇌하고 신체를 연결도 목을 네. 통해서 하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스트레스를 사실은 받고 있지만 괜찮아, 나는 괜찮을 거야, 좀 참자. 네네. 그냥 몸이 피곤할 거야라고 그쵸. 머리에는 그렇게 네. 생각할 수 있지만 몸은 이미 네. 견딜 수 없을 만큼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걸 네, 수도 네, 있다는 네. 거죠. 그러면 이제 질환으로 가는 거고.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남성도 앓기는 하지만 그 호르몬의 특성상 여성들이 더 많고 더 남성은 조금 많이- 그것을 풀어내는 경향이 강하죠. 예. 한의학에서는 남자들은 기를 발산한다고 그러고요. 아. 여자분들은 기를 응축시키고 모은다고 얘기를 합니다. 아. 뭐 실제로 남자들은 밖에서 활동하고 막 예, 이렇게 예, 하는 걸 더 예, 좋아하지만 예. 여성분들은 집안을 좀 가꾸고 좀 정리정돈하는 것에 조금 더 우월한 위치에 있죠. 아, 남자들에 비해서는.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자꾸 가두는 거죠. 화병이라는 것은 내가 분출을 해버리면 화병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그러니까 뭐 예. 이렇게 기관이나 조직이나 어떤 유형상의 여성이 많이 걸리는 게 아니라 네. 기질이나 그렇죠. 뭐 성격이나 또는 네네. 사회에서 발산할 수 있는 환경 같은 그럼요. 것 때문에 여성이 더 많이 걸리는 네, 맞습니다. 거군요. 여성들도 남성 같은 여성이 있고요. 네. 그래서 화도 잘 내고 막 분출해 나가고 네, 네. 추진력 있고 이러면서 네. 실제로 그러면서도 내 소가리를 끙끙 앓으시는 분은 아. 속에 또 여성이 있는 거죠. 예, 예. 남자분들 중에서도 조금 예민하시거나 아주 그 꼼꼼하셔가지고 내 소가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조금 더 화병처럼 생겨서 그런 것들이 발전해서 확률이 높다. 갑상선으로까지 발전이 되는 듯합니다. 그렇군요. 실제적으로 저는 특이하게 여성의 갑상선이 남성과 네. 그 구조적으로 다른 줄 알았어요. 아, 그렇진 워낙 않습니다. 여성들이 네. 많이 앓는다고 하니까 크게 이제 질환을 나누더라고요. 네. 종양 있고 뭐 염증 있고 제일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항진 저하, 네, 네. 기능 저하. 뭐 크게 세 가지로 항진인데, 저는 예.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결절이라고 부르죠. 이거
양성 종양이라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네. 두 번째는 기능 이상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암이고요. 근데 기능 이상증을 다시 두 가지로 분류를 하죠. 네. 항진증이냐 저하증이냐. 그래서 뭐 아. 굳이 나누자면 총 네 가지를 하나는 결절 무록처럼, 그 다음에 하나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갑상선 기능 저하증, 그 다음에 갑상선 암, 이렇게 네 가지로 네. 대체로 구분을 하면 그냥 쉬우실 것 같습니다. 그 갑상선 생김새 자체를 봐도 네. 이런 경우에 다 이제 달라진 네, 생김새를 네, 볼 수 맞습니다. 있는 거죠. 모형을 보면서 좀 설명 예. 들어볼까요? 그 정상 항진시, 저하시 갑상선이 달라지는 사진이 있는데요. 예, 정상적인 갑상선 사진은 제일 이제 네, 크게 붙지는 저희가 않았죠, 보기에 그렇죠? 왼쪽인데, 예, 붙지는 제일 작은 않았고. 게 이제 정상적인 거네요. 네네, 그냥 네. 보기에도 정상처럼 보이시죠? 네. 여기에서는 지금 결절은 안 나와있지만 무록이라고 부르는 어떤 다른 그 조직이 여기에 들러붙어 있거나 발달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상태가 무록일 거고요. 네. 여기에서 무록이 양성이었다가 악성으로 변하게 되거나 악성 종양 자체가 자라게 되면 다른 갑상선 암이 될 거고요. 네. 지금 보이시는 두 가지는 항진증과 저하증입니다. 이 항진증일 때는 항진이니까 이게 더 열심히 뭐랄까, 활동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예. 붓게 되겠죠. 너무 많이. 예, 붓게 될 거고, 저하증일 경우에는 부었다가 그것이 기능이 빠지게 되면 다시 사그라들겠죠.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뭐라고 할까, 사그라든다고 해서 이게 네. 없어지는 게 아니라 네. 나중에 처음 부었던 것이 빠져나가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능적으로 빠지게 되니까 힘이 없게 보이는 거죠. 예, 그런 식으로 조금 차이가 나게. 사진으로 보니까 지금 색이 좀 다른데, 예, 색깔 그러니까 좀 빨갛고 부어 있고 네. 한쪽은 이제 색이 빠졌는데 네. 크기는 부은 것처럼 되어 있으나 속은 비어 있는 것 네, 같은. 열심히 활동하느냐, 창백해지느냐 이렇게 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항진이 되었다가 저하가 될 수도 있나요? 케이스 중에 저하로 바로 빠지는 경우보다 항진됐다가 저하로 가는 경우가 제법 많다고 생각을 네네네. 연구를 하는데, 네. 저하로 된 경우에도 항진이 일단 되었다가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고요. 네. 항진은 어떻게 보면은 나쁜 군대가 들어왔을 때 네. 우리가 대사를 통해 가지고 나쁜 적군이 들어왔을 때 네. 우리가 군대를 일정 부분 내보내야 되는데 음. 100개만 내보내도 되는 경우가 경우에, 있지만 예. 이게 무슨 이유로 인해서 음. 1000개씩 내보내는 것을 항진 상태라고 하죠. 안 그래도 되는데. 예, 근데 100개가 들어왔는데 1000개씩 계속 내보내다 보니까 소진돼서 나중에 없어져 버리죠. 예. 그렇게 돼서 저하로 빠지는 경우가 있고, 호르몬 제제인 양약의 호르몬 제제를 가지고 치료를 항진증을 치료를 하다가 예. 저하증으로 푹 빠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르몬 조절이 잘 못 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되겠죠. 스스로 조절을 잘 못하는군요. 네네네. 저는 처음에는 항진은 아주 부어 있고 네. 저하는 좀 쪼그라들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모형을 보니까 항진과 저하가 저거 번갈아 가거나 순차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겠는데 하는 생각이 저는 네. 그 모형을 보니까 생각이 들거든요. 저하로 됐다가 다시 항진으로 되는 경우는 조금 드물고요. 네. 물론 이 모양 자체가 다 결정하는 건 아니고 네. 혈액에서 뽑아낸 어떤 갑상선의 인자가 있습니다. 네. 그걸 가지고 요즘은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앞서 잠시 이제 스트레스 때문이고 호르몬 조절이 잘 안 되고 또 네. 화병하고도 관계가 있다 이렇게 네. 말씀해 주셨는데, 그 원인을 그럼 몇 가지로 한번 짚어볼까요? 원인은 실제적인 갑상선 질환을 나타나게 해주는 많은 질병들이 있습니다. 네. 이 뇌하수체의 문제라든지 다른 이 갑상선에 영향을 주는 실제적인 질병이 있는데, 네. 사실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갑상선 질환이 나타나면은 크게 무시하고 갑상선 질환이라고 요즘은 따로 분류해서 치료를 하죠. 예. 그리고 아까 화병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적으로 스트레스가 굉장히 큰 질병 같고요. 네. 호르몬 질환들은 현재 단순한 생활 습관병이나 혹은 특히 갑상선 기능 항진증 저하증일 때 자가 면역 질환으로 불리우는 현상이 있습니다. 네네.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것은 내 몸의 면역이 내 몸을 지켜야 되는데 공격하죠. 오히려 내 몸의 면역이 너무 많이 나오거나 아니면 날카롭게 작용을 해서 네. 내 몸을 다시 역공격하는 것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게 아까 제가 비유를 그렇게 드렸는데 100명의 적군이 들어왔을 때 1000명이 내보낸다든지 그렇게 해서 과항진 돼버린다든지 이렇게 되는 것들이 네.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물론 대표적인 자가 면역 질환들은 한 100가지 이상, 예를 들면 알레르기성 질환도 자가 면역 질환입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네. 조그만 자극이 왔을 때 적당하게 내가 반응을 하면 되는데 과하게 반응을 하는 거죠. 예. 그런 자가 면역 질환 중에 하나로 또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앞서 이제 모형으로 본 것처럼 갑상선 기능 항진, 네. 갑상선 기능 저하, 그리고 결절. 네. 그거는 양성 종양인 무록, 그다음에 네. 악성 종양인 암, 뭐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하고요. 분류가 있고요. 무록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저기 어느 곳에서도 사실 생길 수 있는 네네. 뭐 간에도 무록이 생기고 난소 무록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요. 신장이나 뭐 조직들에 얼마든지 네네. 생길 수는 있습니다. 있지만. 하지만 이 무록이라는 것은 조직이 그 부분에 대사가 잘 안 되고 순환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무록이 생기겠죠. 네. 제가 곰탕 비유를 가끔씩 드는데 곰탕을 이렇게 놔뒀어요. 네. 오래 놔두면 지방이 굳어가지고 위쪽에 쌓이죠. 예. 예, 쌓이는데 이때를 그냥 무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순환이 안 되고 그게 굳는 거죠. 네. 뭐 지방 덩어리든 우리 몸의 네. 조직들이. 네. 그러다가 여기에서 곰팡이가 막 펴요. 네. 그 곰팡이가 폈을 때를 뭐 자궁으로 치면 근종 같은 그런 상태나 순환이 너무 안 되고 오래 놔둬서 일종의 썩어 들어가는 정도까지 된 것들이 암이겠죠. 압니다. 무록 같은 경우에는 순환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네. 곰탕이 그 정도로 굳었으면 우리가 밑에서 불을 떼주고요, 위에서 저어주고 하면은 풀려서 다시 원래 먹을 수 있는 조직으로 들어갈 수 상태로 있는. 되는 거죠. 예, 네. 우리 몸에서 무록이 생겨도 그 해당하는 부분에 순환이 잘 되고 다른 부분들에서 대사가 잘 이루어진다면 없어질 이게 수도 내 있는 조직으로 다시 바뀌는 거예요. 뭐 없어진다고 표현을 하죠. 예, 안 보이게 예, 되는. 그렇게 되겠지만 스며드는. 암 같은 경우에는 다른 조직이 들어와서 나와는 다른, 그러니까 아예 다른 차원의 조직으로 변해버리는 거예요. 곰팡이는 제거를 하든지 덜어내서 어떻게 처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것처럼 다른 조직이 들어왔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비유가 있잖아요. 사내에 암 같은 사람이 한 명 있다. 우리 조직에 암적인 존재가 있다. 존재다. 그런 것처럼 사회는 정상적으로 돌아가는데 암적인 존재가 한 명 들어와가지고 네. 막 분위기를 해치잖아요. 우리 몸에서도 암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조직이 있는데 그 정상적인 조직들이 제대로 활동하지 못하고 다른 놈이 들어와서 마치 이 조직에 살고 있는 놈처럼 활동을 하다가 이게 어느 순간 내 몸의 정상적인 조직들이 방해가 될 정도로 커져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암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네. 그 덩어리가 너무나 단단하고 힘이 세지고 예. 그리고 강력하고 우리가 왜 무서워서 피하는 그런 것처럼 피한다는 것처럼. 이런 것처럼 이 몸의 조직의 한 부분이 아주 다른 조직이 볼 때 흉악스럽고 흉포스러운 것들이 일단은 자랐습니다. 예. 근데 그것을 왜 자라게 했을까를 구분을 해가지고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 곰팡이가 살 걷어 나가듯이 점점 이렇게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곰팡이 청소를 하려면 강력하게 햇빛을 쬐주고 살균을 시키고 네. 그 다음에 아주 락스 같은 센 걸 써가지고 예, 청소를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 몸에서도 암 정도의 치료를 하려면 굉장히 강력한 한약에서의 약물들과 어떤 강력한 이 자극들, 예. 침도 아주 강력한 침들 그런 것들을 써서 몸에 정보를 굉장히 강하게 주면은 암들도 일정 부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예. 갑상선 염증은 뭔가요? 염증이 일종의 결절 같은 거죠. 예. 그것들이 이제 염증은 말 그대로 염증이기 때문에 네. 그 무록과 염증 뭐 이런 결절 이런 것들을 조금 혼용해서 그 아주 일반인들이 네네. 너무 세세하게 구분을 해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의학 용어들을 네. 혼용해서 조금 알려드리는 경향은 있습니다. 그 염증인 경우에는 그러면 염증이 있었다가 완치가 됩니까? 네, 그럼요. 네. 그 어떤 분이 그 질문 올리신 걸 보니까 네. 그 갑상선 초음파 사진을 찍었더니 너무 어둡게 나와서 염증이 있었던 것 같다. 네. 그러면 그 이후에는 다른 걸로 발전이 될까봐 조심하셔야 하나요? 뭐든지 뭐가 하나 있으면 잘못 조치하거나 그 치료를 제대로 안 하면 발전은 하겠죠. 네. 뭐 무록이 모두 다 암으로 된다 이런 말은 사실 안 합니다. 아니지만, 네. 안 하는데 그 조직 자체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봐야 되고요. 염증이 발전돼 가지고 아까 말한 기능 이상증을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레이브스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자가면역 질환이기도 하지만 염증에서 발전됐다고 뭐 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염증에서 발전됐어도 하시모토 네, 뭐 그런 갑상선염 것들, 같은 저하증, 경우에는 네. 완치는 안 된다고. 이제 그게 자가면역 질환 자체가 네. 완치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요. 관해라는 표현을 씁니다. 네, 그래서 이 관해라는 것은 마치 나은 것처럼 네. 살아간다는 거고요. 그것을 뭐 어떻게 보면 완치하고 개념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요즘 어떤 광고에 보니까 유병장수라고 네네네. 하던데 이제 그런 개념이군요. 그렇죠. 예. 그리고 그 염증 중에서 어떤 것들은 기능 이상증하고 연관이 있는 염증이 있으니까 그때는 또 기능 이상증을 좀 가지고 조심하면서 있는 거죠. 그냥 생활하면 되는 거군요. 네. 예.
글쎄, 그 증상이요. 네. 앞서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특히 드러나는 게 갑상선 기능 항진하고 저하증이 극명하게 이제 나타나던데. 네, 결절과 암 같은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따로 해서 네. 구분을 하는 거고요. 사실 그 기능 이상증은 증상을 가지고 더 구분을 하죠. 네네. 근데 여기서 제가 먼저 서두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의학의 명점이기도 하지만 한의학의 저는 오히려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네. 하는데요. 어떤 질병이 생겼을 때 위원님께서는 질병의 질병명이 중요하십니까? 질병이 생겼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더 중요하십니까? 증상이 중요하죠. 예,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사실 증상에 더 초점을 맞춥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을 때 네. 결과적으로는 호르몬 검사를 해서 갑상선 기능 저하냐 항진이냐를 따지지만 실제적으로 환자가 불편한 그걸 것은 느끼고 있으면 불편한 것은 피를 뽑아서 나타난 수치가 아니라 내가 느끼는 피곤함, 살이 찌고 식은땀이 흐르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초점을 맞춰서 밸런스를 맞추게 되면 자연스럽게 항진이 있었던 분들은 조금 떨어지고요. 저하가 있었던 분들은 조금 올라가서 밸런스를 맞출 수 있게 됩니다. 그 호르몬 그래도 수치를 보면 내가 네. 갑상선에 이상이 있어서 이런 증상이 느껴지는 건지 단순히 피곤해서 느끼는 증상인지는 구분할 수 있죠. 예, 구분은 할 수 있지만 그렇게 그래도- 되기 전에 피곤함을 먼저 개선을 시키면 갑상선까지 가지도 않죠. 네. 그리고 그때의 상황이 내가 예. 스트레스에 의한 상황인지에 따라 가지고 갑상선으로 자주 잘 가게 되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뭐 저 같은 경우에 예를 들면 소화기가 안 좋고 네. 여자분들 특히 생리 기간이 뭔가 좀 주기가 불규칙하다든지 생리통이 갑자기 심해졌다든지 하는 자궁에 어떤 그 이상이 생기고요. 네. 그런 다음에 스트레스가 많고 이런 분들이 또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예. 예민하다는 거를 좀 본인들은 기분 나쁘게 들리시는 분도 계시지만 기질적으로 예민할 수 있죠. 재밌는 것은 갑상선 환자분들은 예민하다고 얘기하면 다 맞장구치면서 그래요 저 아, 예민해요 라고 얘기를 해요. 저 너무 예민하거나 아니면 뭐 부모님이 오시면 야 저 예민해 죽겠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것처럼 예민한 것을 조금 받아들이실 정도로 실제로 조금 예민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예, 아까 발산을 못하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예. 갑상선에 걸리신 분들은 굉장히 꼼꼼합니다. 아. 좋게 말해서 꼼꼼하긴 하는 거지만 예. 그런 기질이 조금은 있기 때문에 네네. 그 다음에 그런 것을 체질로 표현하기도 하죠. 예. 내가 아주 응축시키는 체질과 그 다음에 목의 통로에서 기운이 잘 전달이 안 되는 어떤 맥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보다 보면은 네. 피곤하신데 이 사람이 갑상선으로 갈 만한 분이신지 그 다음에 체온 조절 역할이 네, 어떻게 되시는 네. 건지 그런 것들 좀 따지게 되면 약간 예방할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러면 갑상선 일단 기능 항진하고 저하하고 네. 증상으로 어떻게 구분하는지 한번 네. 살펴보죠. 항진 같은 먼저, 경우에는 네. 경우에는 네. 말 그대로 항진이 조금 많죠. 네. 항진이 일어나다 보면 쉽게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m 달리기 하는 거와 비슷합니다. 심장이 막 뛰죠. 예, 심장이 두근거리겠죠. 예. 그 다음에 땀이 그냥 막 나겠죠. 더위도 잘 타고요. 예. 이게 항진이다 보니까 염증이 커지게 되면 목이 부풀어 오르는 증상이 목이. 생기기도 합니다. 예.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뛰어다니니까 체중은 자연스럽게 가만히 감소하죠. 있어도요. 네. 예. 그 다음에 뭐 손발이 떨린다든지 음. 항진이니까 짜증을 잘 낸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고 항진이 조금 더 오래돼서 지나치게 되면 안구 돌출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 외에 뭐 항진으로 인해 가지고는 여러 가지 증상이 생기는데 네. 조금 있다가 좀 자세히. 예. 저기 저하증하고 좀 비교를 좀 하고요. 다시 예. 저하증으로 예. 다음 사실을 그럼 좀 저하증 바꿔주시고요. 예, 한번 볼까요? 네, 저하증 같은 경우에는 네네. 오히려 반대로. 반대죠. 가만히 있어도 앉아 있거나 걸어 다니고 행동하는데도 불구하고 누워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 있다 보니까 내가 살이 그냥 피둥피둥 많이 찌겠죠. 네. 그 다음에 손발이 붓기도 하고요. 또 가만히 있다 보니까 체중이 증가하겠죠. 내가 많이 가만히 움직이는 있는 것은 실제로는 많이 움직이지만 몸이 가만히 있는 것처럼 것처럼 느끼는 거죠. 것처럼 대사가 안 것처럼 되는 거죠. 예, 대사가 안 예. 되는 거죠. 그래서 체중이 증가하고. 네, 그 다음에 뭐 피부가 건조해지거나 이렇게 되는데, 네, 네, 이래서 이제 보통 항진과 저하를 구분합니다. 네, 그렇지만 두 개 다 증상이 비슷한 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진은 예를 들면 체온 네. 조절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열이 나기 때문에 생기는 네. 어떤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네. 가만히 있어도 막 달리다 보면은 생기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어떻게 보면 열 조절이 너무 지나치게 되는 거예요. 갑상선의 그 기능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게 열 조절이었잖아요. 네, 체온 조절, 네네. 그 다음에 대사를 조절하는 거, 네. 에너지를 발산시키는 거. 그것도 에너지가 너무 많이 발산되다 보니까 갑상선 기능 항진증은 너무 많이 발산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곤해지죠. 네. 저하증의 경우에는 너무 안 에너지를 발산하죠. 발산 안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똑같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아주 피곤하다. 뭐 바다하고 친해서 계속 기어다니고 싶다. 그다음에 피곤하다 보니까 붓거나 네. 그다음에 어깨가 딱딱해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다 보니까 근육이 자꾸 굳고 굳고 예, 체온 조절이 안 되니까 한쪽은 자꾸 더위를 타고 한쪽은 추위를 타고 그다음에 체온 조절이 안 돼서 그게 대사가 안 되다 보니까 특히 살 중에서 예. 옆구리 살이 잘 찌게 됩니다. 체중이 빠지더라도 뭐 이런 데는 다 빠지는데 빠지는데? 옆구리 살만 유독 잘 안 빠지는 그런 항진증일 때, 저하증일 때는 당연히 찌면서 옆구리 살이 더 많이 찌게 팬들 됩니다. 생기. 예, 그래서 그 갑상선일 때는 피로의 모든 증상들은 갑상선 기능 이상증과 같다. 그 다음에 피로의 모든 증상들 중에서 체온 조절이 안 되거나 대사 조절이 안 되는 것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과 항진증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네. 머리카락이 빠진다, 빠지고. 피부가 푸석해지고 피부 결이 거칠어진다. 다 이런 것들이 피곤하면 생기죠. 그렇군요. 네. 근데 한 가지 그 갑상선 기능 항진일 때 네. 화를 잘 내게 되고 막 예민해지고 짜증이 예. 난다는 게 증상에 들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이제 네. 항진증과 저하증이 똑같이 생깁니다. 네. 근데 이제 항진증일 때는 조금 말 그대로 항진되면서 생기는 그러니까 건데 몸이 자기가 피곤해서 자꾸 화가 그쵸. 나는 겁니까? 아니면 진짜 기능상의 이상이 화를 내게 하는 겁니까? 이게 닭과 달걀의 문제긴 한데요. 네네. 한의학에서는 내가 그런 거 있죠. 몸이 너무 지치게 되면 네. 그것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네. 실제적으로 그 정신적인 어떤 질환이 내 몸을 지배하기도 하고요. 내 몸의 질환이 정신적인 걸 지배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갑상선 질환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보면 그 호르몬의 역할로 본다면 네. 호르몬이 잘못됐기 때문에 몸이 그렇다고 보지만 실제적으로는 몸이 잘못됐기 때문에 호르몬이 변화됐다고도 보죠. 네. 그러니까 이 병 자체가 화를 잘 내게 하기도 하지만 네. 이게 증상이 생기면서 몸이 자꾸 힘들어지니까 더 예민해지고 그렇죠. 화를 네. 내게 되는 네. 거군요. 저하증일 경우에는 네. 사람이 계속 깔아져 있으니까 또 예민해지죠. 그렇군요. 굉장히 예민한 근데 상태가 됩니다. 증상을 제가 이렇게 쭉 살펴보니까 10가지 이상이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몇 가지 정도 해당되면 의심을 해야 하나요? 그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도가 있을 건데 네네. 갑상선의 지표를 나타내는 증상들이 10가지일 뿐만이 아니라 보통 30에서 50가지를 보통 설문지를 조사를 해요. 그렇군요. 예, 예. 조사를 하다 보면 그 네. 중에서 보통 10개 내외가 있으면 네. 그 조금 많이 의심해서 검사를 제대로 치료를 해야 받아보라고 되고. 하고요. 예, 예. 가장 큰 주축이 체온 조절이 잘 되느냐. 여자분들 냉증 많잖아요. 예. 그 다음에 대사 중에서 이상하게 피곤함을 많이 느끼느냐. 예, 만성피로 저번 시간에 했던 것처럼 네. 만성피로가 아주 연장됐으면서 다음에 화병이라고 했던 것처럼 스트레스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내가 예민하게 그렇게 뭐 짜증이 네네네. 나느냐. 네. 그다음에 불면도 상당히 큰 증상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잠을 잘 못 잔다면서요. 예, 피곤해지니까 잠이 잘 안 오죠. 예, 거꾸로 피곤하면 탁 뻗어서 자야 잠이 될 것 잘 안 같은데 오니까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있겠지만 예, 똑같죠. 네네. 아까 이게 질문하고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합니다. 네네. 그다음에 체온 조절 제가 말씀드렸나요? 네네. 네, 첫 번째가 체온 조절. 그다음 피로를 어떤 식으로 느끼느냐에 따라서 아주 이게 극심합니다. 네, 그래서 뭐 어떻게 어깨가 많이 딱딱해지느냐, 뭐 그런 것들. 그다음에 소화불량 상태가 오래되느냐. 네. 그다음에 여자들 분들 같은 경우에 특히 생리 주기가 갑자기 변화되거나 달라지는. 생리통이나 이런 생리 쪽의 덩어리라든지 생리에서 생겨서는 안 될 것들이 어느 순간 갑자기 생겨서 그게 조금 지속이 되느냐. 그다음에 붓기가 어떠느냐. 네. 그다음에 머리카락이라든지 피부 상태 이런 그 겉의 아하. 상태들이 피곤하게 되면은 왜 화장 안 먹는 것처럼 네네네. 푸석푸석해지거나 머리카락이 갑자기 많이 빠지거나 탈모가 생기거나 예. 하는 증상들이 생깁니다. 뭐 이런 등등의 증상들이 조금 지속이 되고 오래돼서 심각해지는 수준까지 간다면 네. 검사를 한번 받아볼 필요도 있겠죠. 그렇군요. 그 갑상선 관련 질환, 특히 항진의 경우에는 네. 요오드가 함유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고, 특히 뭐 예. 김, 뭐 네네. 미역,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그 갑상선의 호르몬 중에서 요오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긴 합니다만은 그 옛날에는 굉장히 그 식이요법을 중시역이었는데 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요오드 같은 경우에 큰 역할을 식품으로 섭취하는 경우에는 아주 큰 역할이 없다고도 또 네.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요오드 함유 음식, 특히 해산물 같은 경우에 아주 조심하라고까지는 안 하고요. 네. 특히나 그 뭐 예를 들면 다시마, 미역 뭐 이런 것들을 네네. 너무 지나칠 정도로까지 드시는 분들이 잘 없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연구가 나온 게 뭐 일본 같은 경우에 해안 지방에 생기는 분들을 조사하다 보니까 생긴 건데
그분들은 지나치게 많이 드시겠죠. 네네. 근데 특별히 그런 환경에 있지 않으면 아주 심각할 정도로 가려내실 필요는 없다고. 갑상선 알려져 질환이 그 임신이나 출산과 관련이 있는 경우가 그때 많이 발병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당시에 굉장히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를 맞이하죠. 네네. 여자분께서 임신을 했다가 출산을 하는 경우는 임신하는 것도 내 몸에 큰 변화고요. 출산도 큰 변화고 네. 사실 몸에서의 변화가 가장 큰 스트레스 아닐까요? 네. 여자분들이 조금 더 많은 이유가 사회생활의 스트레스도 있지만 네. 신체의 변화가 남자들보다 훨씬 더 이 리듬이 큽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생리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죠. 네. 어마어마한 몸의 변화죠. 네. 그 다음에 사춘기가 되면서 생리를 할 수 없는 몸에서 생리를 하는 몸, 다시 말해서 임신을 할 수 있는 몸으로 변했어요. 변하는 것. 다시 임신을 하는 몸에서 임신을 할 수 없는 몸으로 폐경기에 변해요. 변하는 것. 어마어마한 변화죠. 이때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겠죠. 예. 중간에 임신을 합니다. 임신 자체가 내 몸이 아닌 다른 제일 몸이 큰 변화죠. 하나 더 있어요. 예. 엄청난 변화죠. 이 변화들이 직장을 하나 옮기는 것도 큰 변화인데 네. 내 몸에서 다른 몸이 하나 더 들어와 있어요. 그 몸이 10개월 동안 있다가 빠져나가요. 엄청 큰 스트레스죠. 네. 이 스트레스가 호르몬의 작용에 영향을 주겠죠. 그러다 보니까 임신과 출산이 호르몬에 영향을 많이 미치고 예. 또 그 당시에 받는 또 진짜 실제적인 외부적인 스트레스, 외부적인 육아 스트레스. 스트레스 뭐 이런 네네. 것들도 많을 거고요. 예. 그게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작용할 겁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그러니까 출산하면요,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 네. 달 삼시세끼 네. 그냥 미역국 먹어버리잖아요. 아, 네네. 근데 그런 경우에 혹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나는 갑상선 질환이 이제 임신과 출산을 겪으면서 생기고 네. 있었는데 자기도 모르게 미역국을 계속 먹는다. 이거 뭐 아무 영향 없습니까? 약간 영향은 있겠죠. 네. 근데 그 당시에 사실은 출산함과 동시에 출혈 혈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부분 조사를 또 하고요. 네. 임신 시에 요즘은 굉장히 많이 산부인과 다니면서 검사를 많이 네, 하시잖아요. 네, 네. 그때 대부분 걸러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특별하게 이상이 없으신 분들께서는 크게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임신하면 네. 본인이 몰랐던 증상을 많이 알게 된다고 그럼요. 그러더라고요. 네. 검사를 안 하던 검사를 네, 주기적으로 많이 해서. 맞습니다. 원장님은 그러면 어떻게 치료하세요? 갑상선 같은 경우에 화병과 그 다음에 만성 스트레스, 네. 그러니까 화병이죠. 네. 만성적인 피로, 그 다음에 항진과 저하, 염증과 네, 암 네. 이것으로 그냥 구분을 합니다. 아. 그러니까 피로와 스트레스는 너무나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네, 네. 베이스를 일단 깔고요. 아이고. 그분의 어떤 체질적인 면에서 갑상선이 아니더라도 오는 피로와 스트레스는 있겠죠. 네. 그것에 관련된 약물들이 있습니다. 아. 피로일 경우에는 당연히 인삼이 최고죠. 그다음에 갑상선인 분들은 얼굴이 하얗고 이렇게 이런 분들도 제법 많아요. 네. 그러다 보면 인삼 같은 약재나 기운을 올려주는 환기 같은 약재들이 조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근데 항진 열이 많이 나는데도 인삼 먹습니까? 인삼 같은 경우에 고혈압 환자가 인삼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먹어요. 왜냐하면 혈압 같은 경우에 고혈압 환자는 혈압을 떨어뜨려 주고요. 네. 저혈압 환자는 혈압을 높여주는 게 인삼의 효능입니다. 항진이 됐을 경우에 인삼 같은 경우에 높은 그렇군요. 것을 내려주고 낮은 걸 올려주는 한약은 다 밸런스의 밸런스 기능입니다. 맞추는군요. 대신에 지나치게 많이 드시면 네. 물론 안 되겠죠. 네. 그 지나친 것을 조절해 주는 것이 한의사의 역할이고요. 네. 하루에 들어가는 그람을 사람의 체질에 따라서 구분을 하겠죠. 그래서 인삼을 꼭 많이 먹어라 이 뜻이 아니라 네. 어느 정도에 맞게끔 드시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인삼이 안 받는 체질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항진증과 저하증일 경우에 항진증 같은 경우에는 자꾸 사람이 말라 들어가고 열이 네. 자꾸 올라가기 때문에 네. 좀 전에 말씀하신 다른 열이 나는 약재들, 사실 인삼은 열이 많은 약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좀 오해가 많은 우리나라의 특산품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설이 난무하는 가장 오해를 많이 받는 약재 중에 하나고요. 예. 다른 열 나는 약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열 나는 약재들은 저하증에 쓰고요. 열을 녹용 열 나는 약재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어쨌든 오늘 예. 헛다리 많이 짚었네. 다음에 예. 열을 조금 살짝 떨어뜨려 주면서 조절해 주는 약재. 예. 그다음에 저하증일 경우에는 사람이 붓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예. 붓기를 좀 빼주는 약재들을 씁니다. 예를 들면 방귀라든지 뭐 텍사 이런 약들을 쓰게 되면 몸의 수분 대사도 조금 되고 붓기도 조금 빠집니다. 그렇게 하면서 조절을 시키고요. 네. 그다음에 양성 종양, 무록 이런 같은 경우에는 갑상선에 조절만 잘하게 해서 대사만 잘하게 해줘도 아까 제가 사그라들 수 있는군요. 곰탕 비율을 든 것처럼 사그라들 수 예. 있는 확률도 좀 높고요. 예. 암 같은 경우에는 물론 기관에서 조사하고 오시지만 유도암이라고 부르는 조금 그래도 편안한 암이 한 90% 된다고 알려져 있고요. 네. 특이성 암이 있습니다. 빨리 림프절을 통해서 전이 된다든지 조금 안 좋은 악성 암 같은 경우는 빨리 수술을 빨리 하셔야 제거해야 되고요. 되고요. 암 같은 경우에 수술을 조금 더 고려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암을 한번 떼내게 되면
그 대부분 전절제를 해서 갑상선 자체도 떼내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아, 그러다 보면은 갑상선 이 해야 할 기능을 기능을 떼내 버리는 거기 때문에 바로 저하증으로 그냥 평생을 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불리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군요. 암을 수술하는 거는 조금 생각해 보셔야 되고, 예. 갑상선 암 같은 경우에는 아주 목숨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는 경우가 조금 드뭅니다. 물론 암이다는 게 결코 행복한 경우는 아니겠지만 일정 부분 치료를 어느 정도까지는 받으시되 하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조금 이게 변화될 수도 있으니까 보류하시는 어떤 것도 양방의 치료든 한방의 치료든 같이 잘 조화를 이루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양상에 따라서 전이 되거나 위치가 안 좋다고 하면 절제하는 게 당연하지만 네, 그렇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두고 보는 것도 네. 무분별하게 전절제를 다 하는 경우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으로 평생을 살면 정말 삶의 질이 저하되어 있습니다. 예. 하루 종일 피곤하고요. 예. 그냥 뭐 본인은 의욕이 없고 피곤해 죽을 것 같고 살은 자꾸 찌고요. 이 갑상선 기능 저하증에 가장 여자분들이 싫어하는 게 주변 사람 살찌는 거거든요. 주변 사람들 그리고 식은땀이 나고요. 네. 사람이 푸석푸석해지면서 살이 뭐 이렇게 건강한 살이 아니라 처지고 푸석푸석한 살이 찌기 때문에 예. 막 그 피곤하면서 살찌니까 이 사람이 더 치료하면 원래로 돌아갑니까? 그럼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예. 증상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네. 한의학은 그런 증상들의 초점이 훨씬 더 잘 맞춰져 있고 그런 증상들을 네. 어떻게 하면 더 극복할까를 하기 때문에 치료가 네. 삶의 질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다음에 갑상선 자체에 한약을 주사해서 약침 같은 경우에 주사를 해서 갑상선 자체의 어떤 기능을 살려주는 약물을 직접 주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면 뭐 갑상선 염을 줄여주는 그러니까요. 예. 어떤 약침이나 그다음에 약침, 한약 주사처럼 생겼어요. 네. 한약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잘 조화를 이루게 되고요. 그다음에 갑상선에서는 지금 보시는 뭐 한약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을 조화를 이루시면 되고, 네. 갑상선에서 생활 수칙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로하지 않게 만들고 특히 소화기 관리 잘 하시고 그다음에 생리 조절이 잘 되는지를 관찰을 하시고 네. 그다음에 적절한 운동, 특히 근력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 근력 운동이 예, 중요해요. 근육이 발달하면 할수록 우리 몸에서 대사가 더 잘 되고요.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림프절의 임파선 같이 네네. 어떤 호르몬 기관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주는 것들이 근육의 근육질에 달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근육 자체들을 조금 더 잘 키워주시면 건강하게 예방이 만들어주는, 되실 수 있습니다. 예, 근육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그렇군요. 아, 참 재밌게 들었습니다. 네. 갑상선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참 걱정되고 불편하시겠지만 그래도 오늘 이렇게 박영 원장께서 좀 알아듣기 쉽게 또 좀 부담을 덜어주게 설명을 해주신 예. 것 같아요. 오늘 갑상선 질환에 대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원장님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